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받은혜입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냉전 종식된 후인 이날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오늘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1988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는데요.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공식 호칭을 중국으로 바꿔 부르면서 중공이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은 급성장했는데요.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대중교역은 지난해 3천억 달러로 47배 급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교역 대상국으로 지난 한 해 무역 흑자의 8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만큼 우리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냉전 구도 속의 한중 관계 분기점에 섰습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대중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디자인의 한중 관계가 필요해졌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모두 좋아하니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에서 잇따라 승마대회가 열리고 있고 상주가 승마도시로 급성장 중인데요. 잠시 후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이미식 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대구 취소한 안동 이맛댐 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난 8월 18일 21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같은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뜨거운 위원회인데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제도를 다루는 상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1, 2년 전에는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 출범 소식과 이와 관련된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과 선거제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정개특위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21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고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야 합의의 주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교섭단체들을 말하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개의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대표끼리 정개특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어떤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8명, 그리고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었고요. 지난 8월 18일에 위원장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그리고 여야 간사에 각각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뽑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정개특위 활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안건을 다룬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나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 주요 논의 안건이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이 10가지를 다 말하기엔 너무 긴데요. 네. 그 안건들마다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안건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방식의 하나잖아요.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 즉 민심하고 실제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한다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동형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30%의 인기를 얻은 정당은 그래, 국회의원 수의 30% 당선시켜줄게. 그리고 10%를 얻으면 10%를 가져가는 아주 단순한 제도예요. 현재 유럽과 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많은 정치 선진국에서 실행하는 제도인데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승자가 독식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51대 49가 나오면 51은 당선되고 49에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미래한국당 지지율이 56%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그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인데 56% 정도 지지를 얻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실제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석률 전부 국민의힘 100%죠. 그러니까 경북도민의 43%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치적 대안에 투표했지만은 의석수는 빵석인 것이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선거제도입니다. 현재 지역구 선거제도는.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도 유권자 의사를 조금 더 반영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목소리 힘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네,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연동형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 중에 비례대표가 47명 있어요. 15%.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10%를 얻으면 300명 중에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2020년 전까지 선거제도에 의하면은 47석 안에서 10%만 줘요. 그러니까 10% 얻으면 30석이 아니라 47석에 10% 한 4석 정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이래서 되겠냐.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이 승자 독식을 강화한다고 하는 비판 때문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쟁점이 되어서,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려는 연동형을 아주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 47석 중에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정하는,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얻었으면은 의석 주지 말고 네. 지역구에서 적게 준 당에게 한 30석 안에서 이제 조금 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7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배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거의 얻지 못하는 정당들은 조금 더 의석을 확보하고,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을 좀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를 조금 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있을 뻔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요 선거제도 개혁이 아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네. 이제 그 거대 양당은 기존 선거제도보다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겉모술수를 부리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투표를 전담한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는 우리 당 찍고 비례대표는 자기들이 만든 위성정당에 투표하라고 해서 지역구 위성정당을 다 먹으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사고를 치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핑계 대면서 자기들도 더불어시민당이라 위성정당을 만들어요. 그 두 당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없어집니다. 네. 위성정당이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그 기득권 정치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본인들도 이거 잘못인 거 알아요. 지금 정치인들 인터뷰하면은 다들 이 머쓱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뀌어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 지난번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이 선거제도는 지난 2020년 선거제도에만 적용되게끔 시한부 입법으로 애초에 법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선거제도 개혁 입장이 워낙 첨예하고 의견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해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무조건 개선돼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든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우리 지역을 살펴보자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떤 관련 쟁점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거구 획정, 즉 선거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선거제도가 그대로 있더라도 생기는 문제인데요.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는 문경 상주,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의성, 군위, 청속, 영덕까지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4년마다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정할 때 선거구 최소 인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만 명 이상 돼야 하나의 선거구가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지역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선거구 최소 인구 기준을 미달하니까 매번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합의의 대가로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면은 현재 의성, 군위, 청석, 영덕 중에 군위가 빠집니다. 네. 그러면 선거구 최소 인구 기준이 미달해서 자연스럽게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성, 영덕, 청송만으로 안 되니까 지금 안동 예천이 하나인데 예천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안동이 단독 선거구로 가는데 이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는 안동과 예천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역민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경과 상주도 원래는 선거구가 달랐어요. 네. 근데 생활권이 비슷하니까 문경, 상주도 좀 합쳐야 된다 해가지고 참 많은 지역민들의 노력 끝에 문경, 상주도 합쳐진 건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에 우리 지역민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하구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거제도가 바뀐다.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선거제도 개선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있나요? 네,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키는 그 거대 양당한테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을 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금 여당 지도부가 이준석 대 윤핵 간 갈등으로 복잡한 거의 지금 4분 5열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한테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거든요. 그때 윤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꾼다는 건데 지금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이 권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현재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면은 우리나라랑 선거제도가 유사한 일본처럼 됩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기득권 양당 체제인데 일본은 거의 자유민주당 독주 체제거든요. 네.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 빼고 개헌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더 후퇴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다행히 우리 윤 대통령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이런 요구들에 좀 유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 정치개혁을 대선전으로 공약한 바가 있고 이번에 당대표 공약으로도 들고 났는데요. 근데 또 당선되고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재명 후보도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거대 양당의 지도자들이 말로만 정치개혁 외치지 않게 우리 지역에서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선거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우리 적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입장인가요? 우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선거제도 교육 논의의 당사자예요. 본인들이 네.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견 내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김영동, 이미자, 박형수, 김희국 의원 다 초재선 의원들이에요. 네. 초재선 의원들이 당내 개혁과 혁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논의가 당내에서 펼쳐질 때 기득권을 지키는 입장보다는 우리 위성정당 또 하면 되겠냐 이렇게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저는 이 네 분한테 좀 기대를 해보고요. 한편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지역 야당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야 진영을 초월하여 승자 독식의 양극화 정치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통합과 협치의 정치 문화를 우리 경북 북부에서부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음번에는요, 연동형 비례제도 단점은 없는지, 예,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이런 이야기도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1, 2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수시로 다룰 거기 때문에 네. 하나씩 네, 차근차근 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어떻게 논의할지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저희도 허순규 청년 생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해.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가 승마의 도시로 급성장 중입니다. 잇따라 전국 단위, 도 단위 승마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많은 승마 인구가 상주시를 찾고 있습니다. 승마도시 상주, 상주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이미식 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쌀, 명주, 곶감, 상주하면 300의 도시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마도시, 상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 상주시가 승마의 메카로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상주국제승마장은 자연 친화적이면서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했으며 전국에서 최고 시설의 국제승마장으로 2011년 3월에 개장해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국제규격 승마장으로 정식 공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타 승마장에서는 보기가 드문 것 중에 하나는 실내외 마장 모두 바닥에 규사를 깔았기 때문에 승마 시 말과 기승자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주국제승마장은 공공시설이라는 장점과 함께 다른 곳의 승마장에 비해 승마 강습료가 성인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만 원이고요. 승마 체험은 5천 원이기 때문에 승마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승마를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최저의 이용료로 승마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승마장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승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승마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관광 소비 트렌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또는 여러 단체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승마 체험 활동의 장소로 상주국제승마장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공간에서 그것도 이용료가 최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많은 분들께서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주에는 국제승마장을 비롯해서 승마 관련 시설도 많이 갖춰졌죠? 네, 그렇습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은 5만 3천 평의 광활한 부지에 전국 승마대회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야외 경기장 2개면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장애물 경기와 마장마술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승마 강습과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승마장 2개동, 승마장에서 48필의 말을 직접 관리하는 마사동, 각종 승마대회 시 경기용 말 300필의 말이 동시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300칸의 경기용 마사동, 승마 체험과 놀이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은희 포니랜드, 그리고 각종 휴식 공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승마 체험이나 강습, 그리고 각종 승마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개선 사업을 1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지난 7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TV를 통해서도 한번 봤었는데 말들이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도 문을 열었다고요. 그렇다면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는 총 사업비 119원을 들여서 작년 말에 준공하여 올해 7월에 정식 개관을 했는데요. 이곳은 전국 최초로 승마 강습 및 체험과 승마 교육, 그리고 숙박을 결합한 시설로서 교육동과 객실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객실동은 1인실에서 4인실까지 총 5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1일 138명이 동시에 숙박이 가능하며 숙박료가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동은 각종 회의실, 커뮤니티실, 강의실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가족이나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워크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1박 2일에서 3박 4일 동안 유청소년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나 기업 연수, 기관 단체 등이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특색 있는 승마 체험이나 강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가족 단위로 갈 때는 승마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 유능한 교관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상주에서 승마대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대회가 열릴 예정일까요? 예, 우리 상주국제승마장에서는 개장 이래 작년 말까지 86개의 승마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는 제1회 경상북도 승마협회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시작으로 제57회 대한승마협회장배, 제1회 경상북도지사배 승마대회 등 상반기에만 6개의 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축계 전국 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 및 제10회 정기룡 장군배 전국 승마대회를 시작으로 제4회 상주시장배 전국 승마대회, 제1회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함께하는 독도사랑 승마대회 등 6개의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주국제승마장은 명실상부한 승마의 메카이며 상주시는 승마 도시로도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승마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릴 예정인데 그중에서 상주의 유명한 정기룡 장군배 전국 승마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 소식 들었는데요. 정기룡 장군배 전국 승마대회 어떤 대회일까요? 네, 먼저 정기룡 장군이 어떤 분인지를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임진왜란 때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듯이 육지에는 60전 60성의 불패 신화를 기록한 정기룡 장군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갈 때 영남대로의 중요한 길목인 우리 상주도 왜군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상주성 탈환과 상주 목사로서 통정대부까지 지내셨던 분으로 진중에서 병사 후 상주국제승마장 인근에 있는 충의사에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룡 장군이 승마장 인근에 있는 경천대에서 천마를 얻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다는 장군의 활약상이 우리 상주에서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10회를 맞이하고 있는 정기룡 장군배 전국 승마대회는 말을 타면서 전장을 누비며 애국심을 발휘했던 정기룡 장군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유소년 승마대회와 국내 승용마 경기 부문의 비중을 높임에 따라 국내 승용마 보급을 늘리고 승마 대중화를 통한 승마 인구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도 참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주시가 그야말로 승마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승마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승마의 매력이라면 무엇이고요? 또 승마를 접하고 싶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마의 매력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습니다만 제가 승마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승마의 매력을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승마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승마는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과 독립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마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말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승마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승마는 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집중력을 키울 수 있으며 또한 전신 운동으로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마는 더 이상 특권층의 고급 스포츠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승마 체험이나 강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상주국제승마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 후에 쿠폰을 구입하시고 일정에 맞는 날짜로 강습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승마 체험은 근무 시간 내에 5시까지 방문해 주시면 항시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상주국제승마장은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휴장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상 마음 맞아요. 먹었는데 갔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러면은 또 영영 승마하고는 멀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배려심도 키울 수가 있고 집중력도 키울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승마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세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갔는데 사실 겁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승마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해주시나요? 처음 승마를 배우시는 분들은 네. 그 교관이 1대1로 승마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겁내지 않고 그럼 교관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승마 산업, 상주시의 효자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일 큰 바람은 상주국제승마장이 승마와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은 낙동강 주변의 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인 경천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수상레저센터, 물놀이장, 자동차 야영장 등과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승마와 관광을 통해 가족끼리 또는 기업과 여러 단체 등에서 승마와 관광으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힐링 명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마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승마 산업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주국제승마장 문을 두드리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이미식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늦은 저녁 하루를 보내고 찬바람에 창문을 닫으니 아득하게 조용한 방에서 아주 작은 조명 하나를 켜놓고 어둑해진 밖을 바라보니 문득 너무도 슬퍼지네. 매일 듣는 노래 리스트에 하나같이 다 우리의 기쁨 이별은 모두 다 같으니까 다시 조심스럽게 행복했던 날 아름답던 너를 그려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추세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20%대까지 내려갔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 반등세로 해석이 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2%,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8%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1.8%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내려갔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20%대였거든요. 20%대를 탈피해서 30%대로 올랐었습니다. 이 지지율 회복의 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또 이 말 만들기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또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세 글자로 풀이했습니다. 위태인. 위태인이요? 그렇죠. 네. 위태한 거죠. 이 위태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 위기감에 따른 결집으로 익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도 너무 내려간 거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가 48%였는데 20%대까지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이게 투표했던 지지층까지 반대하는 그런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너무 내려갔다. 그래서 70대 이상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직전 조사하고 비교할 때 더 결집한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고 또 하나는 태입니다. 태는 신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신중하게 가겠다. 그리고 해야 될 일 좀 더 호의적으로 국민 여론을 더 잘 받들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보인 것도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태도 전환 마지막에 인입니다. 인은 인적 강화죠. 물론 근본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으로 좋은 역할을 보여줬던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면서 또 이관섭 전 무역협회 부회장. 우리 왜 이른바 정책 교통 신호등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교통정리 잘해야지 녹색등이 들어왔는데 가고 빨간등이 들어왔는데 지나가 버린다 하면 멈추지 않고 이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만 5세 취향연령 정책으로 본선비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 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적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더라도 인적 보강, 인적 강화 여기에다가 이른바 국방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는 임종덕 예비역 사단장이에요. 예비역 소장, 임종덕 2차장을 임명하면서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정교해야겠다. 이런 대통령의 인적 보강, 위태인. 이 위태인에 따른 지지율 조금의 반등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위태인 이렇게 줄여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단기 저점은 확인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제 우리 안동 MBC 우리 애청자분들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요즘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앱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저지선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속도가 붙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본격적인 반등세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에 48%를 넘어서서 50%대로 가려면 중도층까지 견인돼야 되거든요. 품에 안아야 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 범위를 확대해서 300m 한 것은 또 잘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지율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으로도 통합 이미지 또 협치 이미지로까지도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하지만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본격 반등세를 나려면 중도층이 견인돼야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부터 먼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대륙주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동이 들어가요. 경북, 대구, 경북. 그 다음에 60대 이상. 그리고 주는 뭔지 아시죠? 우리 주부층입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결집될 때, 좀 오롯이 절반 이상 결집이 될 때 이제 본격적인 반등세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이 대륙주, 요 분들의 마음,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또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수석에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원포인트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메시지 관리가 대통령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도스태핑도 그렇고 이건 경찰국의 그 치안 정감 그 리스트가 그건 국기문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중도층에게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한 것도 그만큼 메시지 관리가 잘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메시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한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관리를 잘 맡을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발탁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중도층과 보수층을 더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성대모사는 미리 연습을 하시나요? 근데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자제하라고 하셔가지고,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정책, 신호등 효과.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녹색등, 빨간등, 또 신호가 전환되는 주황색 이 신호등이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작동 안 되면 혼선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대로 이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왜 혼선을 빚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난 대응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정통 관료로서 이 정책기획에 상당히 잔뼈가 굵은 인물이에요. 이제 직전 소속은 무역협회 부회장이면 이보다도 이제 산자부나 다른 정부 부처를 두루 경험하면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역할과 성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책 신호등 효과를 통해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일부까지 심지어는 여성 MZ세대까지도 청년세대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좀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조금은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고 또 국정성과가 빛이 나야 국민들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음은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44.4%, 국민의힘 37.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인데 지지율이 왜 이래? 물론 이 조사 결과와 다른 지지율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는 결과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3개월 같이 났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으로 인한 파장이 국민의힘에 계속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파장인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44.4%의 지지율이 다분히 상당 부분은 여당복에 의해서 여당 덕분에 지지율을 가져온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당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러고 있는데 이른바 거대명 거의 대부분 이제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럴 때 이제 지지층들이 더 결집되고 단단해지는 컨벤션 효과가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 두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1월 말과 2월 초 사이로 못 박았잖아요. 요거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지금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 흔적을 지우기예요.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당권 투쟁에 대한 당내의 적극적인 또 의지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의혹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시기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지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 파장이 언제 해결될까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언제 해결하느냐. 또 정말 해결은 될 수 있느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입가경, 첩첩산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부분이 갑자기 드는 생각은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8월 28일, 네. 29일부터는 윤명 대첩이거든요. 그렇죠. 윤명 3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거의 전쟁이죠. 윤명 대첩. 나에게 남은 지지층이 있다. 이런 상황일 정도로 정말 격렬한 윤명 대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데요.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혜경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죠. 배우자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화 의혹 이것 가지고도 뭐 7만 8천 원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도 논란을 빚을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데 사람 문제가 컸듯이 또 김건희 여사 관련 건도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더라도 사법적 리스크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발언이나 태도 그리고 이거 너무 친명체제가 아니냐 이런 스타일 디스크가 아닙니다. 이 3대 리스크 사법적 배우자 스타일 리스크는 가장 또 부각되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는 전쟁에서 경쟁하는 국면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로 보입니다.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